전철 타고 오셨다고요? 아, 강남 퇴근길이 좀 막히긴 하죠. 그래도 상견례인데. 정병철의 사업 파트너가 잔을 돌리며 툭 던진 한마디.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또 다른 이는 불편하게 시선을 피했죠. 테이블 밑에서 딸 지연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은수저가 빛나고 수십 층 아래로는 보석 같은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예약한 건 상대 집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의 격을 과시하고 상대를 시험하려는 계산된 자리였죠. 가족들의 오붓한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정병철 대표의 사업 파트너들과 지인까지 동원된 마치 심사위원단 앞에 피고인처럼 박상덕을 앉혀둔 잔인한 자리였습니다. 그 중심에 박상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수트 대신 소매가 다른 감색 점퍼를 입고 세월의 훈장이 선명한 거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말입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눅든 기색도 긴장한 흔적도 없는 완전한 고요. 그 고요를 깨고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계약건 아직 유효합니까? 순간 와인잔을 흔들던 정병철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비웃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리고 챙그랑 소리를 내며 와인잔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족발 냄새가 밴 그 낡은 점퍼 안에 사인 한 줄로 800억짜리 사업을 통째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거물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반전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박상덕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로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충 세수를 하고 낡은 감색 점퍼를 걸치면 시장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셔터 올리는 소리, 바닥을 긁는 수레 소리, 그리고 고소하게 올라오는 국물 냄새.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상덕은 칼을 들었습니다. 30년 세월이 빚어낸 그의 칼질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고기를 써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버텨내는 몸짓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10년을 버틴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구조조정 통보였죠. 38, 남들은 자리를 잡을 나이에 그는 시장 바닥에 발을 들였습니다. 첫 해는 적자, 둘째 해도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연이가 12살 되던 해봄 아내 정순이 최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떠나기까지 허락된 시간은 고작 8달. 그 8달 동안 상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낮에는 병실을 지키고 밤이면 다시 돌아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딸의 미래를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밤 텅 빈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상덕은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지연이, 내가 잘 키울게. 걱정 마라.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오직 상덕만이 자신에게 건넨 지독한 약속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 뒤 상덕은 다시 눅눅한 장화를 신었습니다. 슬퍼할 틈조차 사치였던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지연이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철없던 중학교 시절 시장 앞에서 아버지를 모른 척 지나친 날도 있었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던 지연은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가게 앞을 쓸고 있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켜켜이 쌓인 새벽의 시간들이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준 박상덕의
그 묵직한 힘이 된 것입니다. 5년 전 시장에 거대한 재개발의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상인들은 머리띠를 묶고 거리로 나가 고함을 쳤지만 박상덕만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해진 이웃 상인 김 씨가 물었죠. 박 사장, 왜 안 나와? 지금 우리 다 쫓겨나게 생겼어. 상덕은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나가서 소리 지른다고 안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법을 보고 돈의 흐름을 봐야죠. 상덕은 그때부터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년에 걸쳐 시장 상가 건물 4동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인 겁니다. 20년 동안 족발을 삶아 모은 돈, 아내가 남긴 마지막 보험금, 그리고 외곽의 땅까지 처분한 전 재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는 20년 지기 친구인 이상무 씨의 회사 SD 파트너스를 내세웠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친구 상무 씨가 혀를 내두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냥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 내 이름이 알려지면 땅값이 뛰고 값이 뛰면 더는 못 사. 남들 모르게 움직이는 게 나아. 이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상덕의 대답은 짧고 굵었습니다. 망할 수도 있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망해. 개발사는 3번이나 상덕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처음 부른 액수의 2배였죠. 하지만 상덕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지금 파시는 게 이득입니다, 사장님.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나가보세요. 결국 자금줄이 막힌 재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죠. 상인들 사이에서는 정체 모를 큰손이 개입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큰손이 매일 장화를 신고 족발을 써는 박 사장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병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D 파트너스가 자기 사업의 명주를 쥔 핵심 자금사라는 건 알았지만 그 실질적 주인이 맞은편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노신사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인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었으니 제 아무리 뒷조사를 한들 나올 리가 없었죠. 그 오만과 무지가 마침내 그날 저녁에 비참한 몰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지켜낸 단단한 마음으로 상덕은 오늘 평생 가장 불편한 옷을 입고 딸의 상견례 자리로 향합니다. 상견례 자리로 향하는 차 안 지연은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라는 상대방의 배경, 강남 아파트, 화려한 해외 유학. 그 높은 벽 앞에 낡은 감색 점퍼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온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자리가 될까봐,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는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 지연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그냥 일찍 나와도 돼요. 아빠. 상덕은 무심한 듯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편할 것 없다. 가자. 하지만 상견례 자리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병철의 부인 최윤희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테이블을 후쳤습니다. 상덕의 낡은 점퍼 소매를, 지연의 저렴한 가방을 하나하나 눈으로 재단했죠. 정병철의 사업 파트너들은 상덕을 보자마자 오만한 시선을 교환하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그때 와인이 서빙되었습니다. 한 파트너가 잔을 돌리며 가볍게 말을 던졌습니다. 족발집에서는 와인 드실 일이 거의 없으시죠? 여기 와인이 좀 고급이라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가시돋친 농담. 지연은 모욕감에 무릎 위 2손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상덕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향을 맡고 빛깔을 살핀 뒤 천천히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2018년산이군요. 부르고뉴 피노 누아인데 포도를 조금 일찍 수확한 해인 것 같습니다. 상덕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평가에 소믈리에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윤희의 표정은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지자 정병철이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결혼은 현실 아닙니까? 집 문제가 먼저입니다. 아버님 쪽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덕의 짧은 대답에 정병철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격이 다른 집안끼리 만나면 결국 한쪽이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 결혼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폭탄 같은 선언에 방아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와인잔을 쥔 손가락 끝에만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을 뿐이었죠.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례한 이들을 향해 던질 마지막 경고이자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병철이 아무렇지 않게 와인잔을 들어 올릴 때 채윤이가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딸 지연에게 꽂혔습니다. 지연 씨, 내 말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말아요. 솔직한 게 낫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연 씨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떡할 거야? 친가랑 외가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결국 힘들어지는 건 아이들이에요. 현실을 봐야지, 안 그래요? 차갑게 날아와 박히는 말들.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치 없는 아들 현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자리에 앉았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뒤였습니다. 박상덕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30년 시장 바닥에서 족발을 삶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노신사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시와 조롱쯤은 허허 웃으며 넘길 내공이 있었죠. 하지만 딸이었습니다. 금지옥엽 키워온 딸이 면전에서 난도질당하는 것만은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자. 아버지, 괜찮다. 가자. 상덕이 자리를 떠나려던 그때 정병철이 쐐기를 박듯 말을 얹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이 결혼 반대입니다. 아들이 하도 졸라서 자리는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 부부한테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노후 준비는 하셨는지. 나중에 요양원 문제 같은 것도 다 짐인데 미리 생각은 해두셔야죠. 순간 상덕이 들고 있던 재킷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대신 묵직한 존재감만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견뎌낸 고목처럼 그저 묵묵히 폭풍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 속에 정병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상덕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박상덕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병철 일행은 그런 그를 보며 끝까지 비릿한 실소를 흘렸죠. 상덕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예. 오늘 서명권 전부 보류하십시오. 예. 계약 전면 재검토입니다. 수화기 넘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상덕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다시 문을 열고 다이닝룸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 서너 명이 층계가 울릴 정도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 호텔의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상덕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거물 정치인이라도 만난 듯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쪽 다이닝에 계시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최상층 펜트하우스 룸으로 모셨을 텐데 일반 예약석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송구합니다. 복도에 울려 퍼진 회장님이라는 단어.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정병철의 와인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 소리와 함께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
그의 값비싼 수트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지만 정병철은 닦을 생각조차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상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지배인을 지나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낡았지만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SD 파트너스 대표이사 박상덕. 방 안의 공기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SD 파트너스. 이틀 뒤 정병철의 전 재산이 걸린 800억 사업에 최종 서명을 하기로 했던 그 절대적인 자금줄의 주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병철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옆에서 요양원 운운하던 최윤희는 숨쉬기조차 잊은 듯 손을 덜덜 떨며 상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비웃음을 던지던 파트너들은 이미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친 채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기세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상덕이 쥔 그 작은 명함 한 장에 정병철이 평생 쌓아온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덕은 그 정적을 깨고 비로소 진짜 어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최윤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먼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미처 몰라배어 오해가 있었다는 가식 섞인 사과. 하지만 박상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들의 얇은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그저 그쪽들 수준이 어디쯤인지 그 본성이 어떤지 확인했을 뿐이지요. 상덕의 시선이 정병철 일행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비웃음조차 섞이지 않은 무거울 정도로 덤덤한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아까 저분들이 하신 말씀 들었지. 서로 격이 맞지 않는다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씀이다. 다만 격이 모자란 쪽이 우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리는 지연아, 너한테도 격이 맞지 않는다. 다급해진 정병철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업과 아이들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비겁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덕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내일 담당자한테 연락할 겁니다. 투자 참여 보류, 계약 전면 재검토.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상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지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보던 낡은 감색 점퍼와 굽은 어깨. 하지만 오늘 그 등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상덕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내 아버지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숫자를 보고 머리를 숙이는 거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이름 뒤에 숨은 숫자 때문에 당당했던 적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지연이 울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상덕은 그 손을 투박한 자신의 팔꿈치 안쪽으로 깊숙이 끌어당겨 묵직하게 끼워주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 그런 거창한 사람 아니다. 평생 고기 삶아서 너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준비한 족발집 사장이다. 그게 내 진짜 일이고 내 평생의 긍지야. 알겠냐? 상덕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가자. 내 딸이 평생 숨쉬고 살 자리의 품격이 어때야 하는지 아버지는 오늘 확실히 알았다. 다음 날 오전 정병철의 사무실에 투자 참여 보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중한 사형 선고였죠. 사흘을 버티지 못한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강남 사교계엔 요양원 얘기를 꺼냈다가 240억을 날렸다는 조롱 섞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렀습니다. 박상덕의 법인 아래 있는 건물 4동은 여전히 견고했고 흔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팔에 전해지는 묵직한 근육의 힘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점퍼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 그것은 240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상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익숙한 시장으로 나갔고 늘 잡던 칼을 들었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가게 안으로 딸 지연이 조용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부녀 사이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저 아버지 옆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알싸한 새벽 공기와 규칙적인 칼질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때 이웃 국밥집 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이구, 따님 왔어? 우리 박 사장님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내가 오늘 다 얘기해 줄게. 됐습니다. 사장님 국밥 식어요. 어서 가보세요. 아버지, 그날 그 무례한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상덕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이 대답처럼 돌아왔습니다. 참은 게 아니다. 준비한 거지. 준비요?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그 정도 규모인 줄은 전 정말 몰랐어요. 왜 숨기셨어요? 비로소 상덕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딸의 젖은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면 안 되니까. 딸의 눈에 결국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덕은 지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삶이 지금의 너를 키웠고 여기가 내 인생을 지탱해 온 터전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길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지연은 말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상덕은 수만 번 고기를 썰어 투박해진 손으로 딸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시장 골목에 새벽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퍼지고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엽니다. 언제나처럼 평범하고도 치열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상덕은 앞치마를 다시 질끈 동여매고 칼자루를 고쳐주었습니다. 수만 번 반복해온 그 손끝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란한 분노 대신 묵직한 성실함을 선택한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풍파에도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후는 쌓아온 사람의 것이고 품격은 살아온 방식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그리고 진짜 준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지금 어떤 모습이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다음 이야기도 여기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빛나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